어르신, 그리고 여러 손님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섣달 그랜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 일가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 밥에 쥐약을 탔어. 이따 밥 먹을 때 자리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결심을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보신각 타종 소리가 새해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가족들과 함께 설날 새 찬솔덤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지만 갑자기 잡힌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가 제 발목을 이제야 놓아주었습니다. 나직이 한숨을 쉬자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 박지훈 씨는 분명 서운해하겠지만 제 일의 특성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태수, 시어머니 김선희, 그리고 여동생 박세린까지 시댁 식구들은 언제나 저를 지극히 아끼고 이해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의 고급 빌라는 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내리자 차가운 연말 공기 속에 섞인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댁의 설날 차례상은 늘 푸짐하고 풍성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을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업무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깜짝 이벤트를 위해 정원 뒤편 후미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식구들을 놀라게 해주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벼락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 반쯤 열려있는 주방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제 귀에 들려온 대화는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준비는 다 됐어요? 시어머니 김선희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약은 가루로 만들어놨으니까 저 여자만 오면 전복죽에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 여자 전복죽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몸에 좋다고 하니 의심도 안 할 거예요. 지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시아버지 박태수 씨가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 계집애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큰일이 틀어진다. 그 여자만 죽으면 그 늙은이의 전 재산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200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호호, 그때 되면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외제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거예요. 새언니는 복도 많지. 죽어서 시댁 식구들 인생 역전시켜주니 말이에요. 늘 제 곁에서 애교를 부리던 시누이, 세린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더 이상 보신각 타종 소리도 섣달 그싯밤의 차가운 공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이 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죽일 계획을 함께 짜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계신 나의 아버지, 당신의 전 재산을 제게 맡기고 당신의 사위를 끔찍이도 믿으셨던 아버지, 너무나 큰 충격에 지독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들어 천천히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죽은 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연기할지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논의하듯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닌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잠시 멈췄을 때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쓰며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공포로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전화가 온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네 사람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거진 미소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유진 씨, 왔어? 다들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와서 밥 먹자. 다 식겠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네, 저도 빨리 와서 같이 먹고 싶었는데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요. 저는 여전히 화면이 밝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가족이 빨리 와봐야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잠시 병원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실망감이 역력히 드러났지만 그들은 재빨리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그럼 어서 가보렴. 사돈어른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집밥이야 언제든 먹으면 되고. 지훈 씨도 다가와 걱정스러운 척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혐오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오빠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세린이랑 같이 새해 맞이하세요. 제가 병원 가서 상황 보고 바로 다시 전화할게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고 화살처럼 쏘아 나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지훈 씨와 그의 가족들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가에 번졌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온갖 계산으로 가득 찬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섣달 그은날 밤은 제게 더 이상 가족 상봉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차는 연말밤,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며 기뻐하고 있었지만 저 혼자만이 끔찍한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최고의 의료진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기에 제가 이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야 할 곳은 안전한 곳,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소유한 호텔 중 하나인 로얄 신라 호텔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바삐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것이라고 믿었던 가족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잔 남자는 제 목숨을 노리는 자였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지만 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목숨을 위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세 사람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친형제나 다름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서류와 법적 문제를 꿰뚫고 있는 노련한 이정환 변호사님, 아버지의 주치의이자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최민준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김동현 보안실장님이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세 사람은 제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유진 아가씨, 이 섣달 그준날 밤에 이렇게 급히 부르다니 무슨 일입니까? 혹시 회장님 건강이 다시 악화된 겁니까? 최 박사님이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세 분 먼저 이 녹음 파일부터 들어주세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지훈 씨와 그의 가족들의 소름 끼치는 대화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앞에 앉은 세 남자의 표정은 놀라움, 경악,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가장 침착하던 이 변호사님마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박지훈, 그자와 그 집안이 감히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려 했다니. 성격이 불같은 김 실장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가씨, 지금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사람들을 보내 그놈들 집안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오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실장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녹음 파일이 증거이긴 하지만 법정으로 가져가면 조작이나 짜깁기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는 덫이 필요해요. 그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계획 말입니다. 최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유진 아가씨 말이 맞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심성이 그토록 악랄하다면 궁지에 몰렸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가씨와 회장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이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급히 사람을 시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박지훈은 지난 6개월 동안 유진 아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 3건에 연달아 가입했습니다. 유일한 수령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요. 이것은 명백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입니다. 이 정보는 제게 또 다른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 죽음으로 얻게 될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최 박사님이 결심에 찬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이제이는 어떻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아가씨를 독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아가씨가 독에 중독된 척 연기하는 것이지요. 제게 급성 중독 증상, 예를 들어 극심한 복통이나 구토를 유발하지만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약이 있습니다. 아가씨는 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아가씨가 죽어간다고 믿으면 그들은 분명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겁니다. 이 계획은 실로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최 박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사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께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와 저의 안전을 모두 세 분께 맡기겠습니다. 김 실장님이 차렷 자세로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이 계신 병원에는 24시간 경비를 세워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가씨가 계신 곳에는 제가 직접 가장 믿을 만한 인원들을 배치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가씨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제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 그리고 병원에 인력을 배치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까지 계획의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논의했습니다. 생사를 건 한 판의 바둑이 시작되었고 미끼 역할을 맡은 제가 이 바둑판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다시 그 빌라로 차를 몰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계획은 명확하게 세워졌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지훈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진 씨, 이제 오는 거야? 밤새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안에서 한 줌의 진심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위선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아버님은 좀 어떠셔? 그가 저를 안으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포옹을 피했습니다. 여전해요. 너무 피곤해서 방에 가서 좀 쉴게요. 저는 그와 단 1초도 더 함께 있기 싫어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최 박사님이 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작은 캡슐이었습니다.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복용 후 15분이면 약효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지훈 씨는 따뜻한 물 한 잔을 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 좀 추스르게 물 좀 마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저는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물잔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모금 작게 마신 뒤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복부에서 시작된 통증이 쥐어짜듯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왜 그래, 유진 씨? 지훈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누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 박사님이 말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황급히 저를 부축하며 극도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뭘 잘못 먹기라도 했어?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 저는 신음했습니다. 캡슐이 유발하는 경련성 통증 때문에 정말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로 부축하며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환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 설날 음식에 넣었던 쥐약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방구석으로 가서 짧게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말했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저는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났어. 근데 아직 양이 부족한지 정신은 멀쩡한 것 같아. 통화가 끝나자 그는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위장약 좀 사다 줄게.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곧 가져올 위장약이 또 다른 독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의 심성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악랄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 씨는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얀 알약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좋은 약이니까 금방 나아질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알약을 보며 마음속에 증오심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약을 입에 넣고 마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을 삼킨 것처럼 물을 한 모금 크게 마시고 목을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척 침대에 누워 잠이 드는 연기를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곁에 앉아 한참을 관찰하다가 제가 깊이 잠든 것 같자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즉시 알약을 뱉어내 휴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침대에 누워 아프고 지친 척했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가족들은 번갈아 가며 문병을 오고 죽과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을 기운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 연극은 일단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병원의 덫으로 넘어갈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상태는 더 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고 몸에서는 열이 나고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가족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진이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집에 이렇게 두니 마음이 안 놓여.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제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짜 원인을 밝혀낼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 위독한 상태를 보며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박사님이었습니다. 계획대로 그는 왕진을 온 것이었습니다. 최 박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제 아내 좀 봐주십시오. 어제부터 왜 그런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지훈 씨는 반갑게 최 박사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최 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저를 꼼꼼하게 진찰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박수를 듣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진찰한 후 그는 지훈 씨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유진 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식중독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집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중독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지훈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 박사님이 근무하는 사립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 또한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격리된 VIP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자신의 부하들을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로 위장시켜 복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조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가족들은 제 곁을 지키며 극진히 걱정하고 보살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저와 제 팀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님은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즉시 병실을 수색했고 예상대로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정교하게 숨겨진 초소형 도청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놈들이 아가씨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려 합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지 알아내려는 속셈입니다. 김 실장님이 비밀 통신 장치를 통해 제게 보고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요. 우리는 이 도청 장치를 역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습니다. 저와 최 박사님은 병실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제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특이한 독소 반응이 나왔지만 어떤 물질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밖에서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드신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은 도청 장치가 녹음할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괜찮을까요?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해독과 경과 관찰을 위해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푹 쉬세요. 우리의 대화는 분명 지훈 씨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사들이 진짜 독극물이 쥐약이라는 사실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의 팀이 신속하게 조사한 결과 이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오지영이라는 여자가 지훈 씨 가족과 먼 친척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제 병실 앞에서 자주 서성거리며 엿듣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박지훈이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김 실장님이 경고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덫이 펼쳐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흰 가운을 입은 환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에 맞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지훈 씨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지영 간호사가 링거액을 교체하러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치 누가 볼까 두려운 듯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행동은 김 실장님이 병실에 설치한 초소형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강유진님,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오 간호사는 이미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보았습니다. 안의 용액은 제가 그동안 맞아왔던 약들과는 달리 약간 탁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훈 씨가 제 숨을 끊기 위해 사용하려는 독약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이죠?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고농축 항생제입니다. 최민준 박사님 처방이에요. 오 간호사는 더듬거리며 대답했고 시선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 정맥에 주사바늘을 꽂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 박사님과 김 실장님 그리고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오 간호사는 화들짝 놀라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지영 간호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 박사님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오 간호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보안 요원에게 눈짓하여 주사기를 줍게 했습니다. 최민준 박사님 처방이라고요? 박사님, 유진 아가씨에게 이런 약을 처방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 최 박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치료 계획에는 어떤 주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소. 오 간호사, 똑바로 말하시오. 누가 이런 짓을 시켰소? 이 주사기 안의 용액은 대체 무엇이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모두의 압박 앞에 오 간호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어요. 유진님의 남편 박지훈 씨가 그가 이 주사기와 거액의 돈을 주면서 유진님에게 주사하라고 시켰어요. 만약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인간의 심성은 정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범죄의 길로 밀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은 즉시 오 간호사를 체포하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이 체스말을 이용해 더 큰 덫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오지영 씨, 만약 당신이 선처를 받고 싶다면 우리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오 간호사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박지훈 씨에게 전화하세요. 당신이 성공적으로 주사를 놓았고 제가 지금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말하세요. 의사들이 저를 응급처치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ICU로 옮겼다고 하세요. ICU라... 최 박사님은 즉시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매우 나빠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하세요. 아주 실감나게 연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시 아래 오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를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저는 지훈 씨가 만족스러운 듯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 간호사에게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고 추가로 더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우리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지훈 씨와 그의 가족들의 눈에 저는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죽기 직전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눈의 가시가 곧 제거될 것이라 믿는 그들은 분명 경계를 풀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다음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그물을 던져 이 살인 사건 뒤에 숨겨진 모든 어두운 음모를 밝혀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병원의 덫은 단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낼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믿게 된 지훈 씨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공개적이고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오던 그의 발길은 뜸해졌고 대신 최 박사님에게 비통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전화만 걸려왔습니다. 물론 최 박사님도 제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고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 내의 절대 안전구역으로 비밀리에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방향으로 조사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죽여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더 큰 음모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 가족을 그토록 증오하는 걸까? 왜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써야만 했을까? 저는 이 변호사님과 김 실장님에게 지훈 씨 가족의 과거, 특히 그의 아버지 박태수 씨와 제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지훈 씨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정보가 보고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최근 조상철이라는 남자와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불법적이고 부정한 거래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실장님이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중요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서 지훈 씨는 조상철에게 서울 서부 지역의 신도시 개발 계획 상세 도면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우리 유성그룹이 추진 중인 거대 부동산 사업으로 최고 위급 임원 몇 명만이 아는 극비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우리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조상철과 지훈 씨는 토지 투기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저를 죽여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팔아넘기고 아버지의 평생 업적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대한 정보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20년 전 제 아버지와 박태수 씨가 의형제를 맺고 함께 작은 건설 회사를 설립했다는 오래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밀했지만 큰 사건이 터지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회사가 시공하던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여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원인은 불량 건축 자재 때문이었습니다. 법적 대표이자 총책임자였던 제 아버지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하기 위해 거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했고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반면 자재 구매를 담당했던 박태수 씨는 회사의 거액의 자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그가 다시 나타났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 큰 의문이 싹 댐습니다. 과연 20년 전에 그 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돈과 함께 사라졌던 박태수, 그리고 지금 그의 가족 전체가 꾸미고 있는 이 잔혹한 복수의 음모,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듯 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길을 더듬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20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 일가의 음모는 단순한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였습니다. 수십 년간 키워온 원한이 이제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단지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간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생사를 건 싸움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흩어진 조각들로 머리가 복잡할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외사촌 동생인 최하윤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저보다 5살 어린 똑똑하고 발랄한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집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매우 친했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특별보안구역에 하윤이가 나타난 것은 김 실장님의 주선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혈육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언니가 심한 식중독으로 입원했다고 들어서 너무 걱정했어. 하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이제. 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너랑 얘기하고 있잖아. 제가 섣달 그 춘날 밤의 음모부터 병원에서의 연극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자 하윤이의 얼굴색이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귀로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 형부랑 그 가족들 정말 짐승만도 못해. 언니,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다. 하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고 눈가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하윤아.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지훈 씨와 조상철이라는 남자 사이의 검은 거래에 대해 하윤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하윤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상철? 혹시 성진 부동산 개발의 조상철 대표 말이야, 언니? 맞아, 그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 거기서 일하잖아, 언니. 영업기획팀 비서로. 이 우연의 일치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지훈 씨와 조상철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정말? 그럼 너무 잘 됐다. 하윤아, 언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박지훈과 조상철이 어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지 좀 지켜봐줘. 하윤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언니. 그건 나한테 맡겨. 아, 그리고 언니, 할 말이 또 있는데. 동생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봤던 건데 언니 속상할까봐 말을 못했어.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말해줘. 사실 내가 박서방님을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몇 번 봤어. 그 여자는 이소희라고 조 대표의 개인 비서야. 그냥 업무 관계라고 하기엔 둘이 너무 다정해 보였어. 하윤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연히 그 사람이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와이프 죽으면 바로 너랑 결혼할게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하윤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 아물지 않은 제 마음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 무덤 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저는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그를 법정에 세울 길이 더 넓어질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윤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들을 현장에서 덮쳐야 해. 하윤이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내가 언니를 도울게. 그 배신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윤이의 등장은 새로운 바람과 같았고 제게 힘과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동맹군, 제 혈육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윤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훈 씨와 이소희 비서의 일정을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님 팀의 도움으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불륜 관계를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란 듯이 이소희를 데리고 다니며 진짜 연인처럼 식사를 하고 쇼핑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후 지훈 씨는 이소희를 차에 태우고 교외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꽤나 한적한 곳으로 부유층들이 비밀 데이트를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언니, 그놈들 그린 가든 호텔로 들어갔어. 뒤따르던 다른 차 안에서 하윤이가 제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알았어. 모두 계획대로 진행해. 동영상 사진 촬영 잊지 말고 나도 곧 갈게. 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병원의 안전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실장님이 직접 차를 몰아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문의 변호사인 이정환 변호사님도 그가 초대한 몇 명의 증인들과 함께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윤이와 보안팀은 이미 그들의 객실 번호를 정확히 파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2004 16호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배신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호텔 직원이 우리의 긴급 점검 요청에 따라 문을 열었을 때 아내 광경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지훈 씨와 이소희는 목욕 가운만 걸친 채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보안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지훈 씨와 이소희는 경악하며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지훈 씨가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극도의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유진?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왜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많이 놀라셨나 봐요? 아니면 당신이 준비한 독약이 아직 부족해서 실망하셨나? 지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던 이소희 비서는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맡은 일을 처리해 주시죠. 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우리는 당신의 간통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제 의뢰인인 강유진 씨의 요청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당신을 사기, 재산 횡령 및 상해 교사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이혼과 고소라는 두 단어를 듣자 지훈 씨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은 뻔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급히 수건으로 몸을 두르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혼? 네가 나랑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잊지 마. 네 아버지는 아직 내 소나귀에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아버지는 먼저 간 네 어머니를 바로 따라가게 될 거야. 그의 노골적인 협박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잔인함을 예상했지만 그가 늘 아버님이라 부르던 제 아버지의 목숨까지 이용해 저를 위협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시지. 그가 비웃었습니다. 지독한 미소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얌전히 고소를 취하하고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마. 계속해서 죽어가는 아내 노릇이나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날 원망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저를 밀치고 유유히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륜 현장 급습은 성공했지만
그것은 저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적의 손에 인질로 잡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호텔 방의 공기는 지훈 씨의 협박 이후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유유히 옷을 다 입고 승리감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흘끗 쳐다본 뒤 내연녀와 함께 어지럽혀진 방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방금 본 광경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제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습니다. 유진 아가씨, 괜찮습니까? 이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협박은 빈말이 아닐 겁니다.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즉시 최 박사님과 김 실장님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훈 씨의 뻔뻔함은 그와 그의 가족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가 계신 병실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주세요.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의료진은 최 박사님의 직접적인 확인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음식, 음료, 약품 등 병실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가씨, 알겠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인원들을 밤낮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김 실장님도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 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모든 약물을 직접 감독하겠습니다. 누구도 약을 바꿔치기 하거나 수상한 짓을 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지훈 씨의 말은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을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 씨 일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있고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더욱 미쳐 날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들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불륜 현장을 덮친 지 이틀 후 최 박사님이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방금 아버지의 심장약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병뚜껑이 정교하게 열렸다가 다시 닫힌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약병을 검사실로 가져가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병 안의 모든 약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다른 약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각한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이 약은 독약과 다름없었습니다. 단 한 알만 복용했더라면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즉사했을 것이고 모든 것은 병세 악화로 인한 자연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악마들은 정말로 아버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오지영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신문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무너지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을 강요한 사람은 지훈 씨가 아니라 제 순진한 시누이 세린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은 오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세린은 그녀를 찾아와 돈으로 매수하는 대신 그녀의 가족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합니다. 세린은 사람을 시켜 오 간호사의 어린 아들을 미행하고 학교에 있는 아이의 사진을 찍어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매일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길 바라지. 세린의 잔혹하고 직접적인 협박에 오 간호사는 완전히 무너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해 보이던 그 아이가 그렇게 뱀 같은 심성을 가졌을 줄이야. 박 씨 일가는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사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독사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독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서둘러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전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노린 약물 바꿔치기 사건은 제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탈취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살을 목표로 한 복수극, 일종의 숙청이었습니다. 이 깊은 원한은 분명 20년 전 그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 사건 전체를 다시 파헤쳐 묻혀버린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에만 의존하는 대신 업계에서 실력 있기로 소문난 사립탐정, 홍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외부인의 객관적인 시각, 우리가 놓쳤을지 모를 단서들을 꿰어 맞춰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홍탐정은 신속하게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사건 기록을 다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당시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금보다 더 귀한 첫 번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당시 공사 현장 감독 중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고향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홍탐정의 설득과 안전보장 약속 끝에 그는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 박태수 지훈의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한 3명의 인부 중 1명과 돈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부는 자재 구매 과정에서 무언가 비리를 발견한 듯했고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다툼 이후 박태수는 매우 불안해하고 초조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안개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붕괴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김 실장님의 팀도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우리 회사 기획팀에 한소연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녀가 바로 20년 전 사고 희생자 중 1명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입사해 늘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직원으로 지내왔습니다. 이 우연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이 여성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만남은 한적한 카페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한소연 씨는 온화한 외모를 가졌지만 눈빛에서는 굳은 의지와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한소연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소연 씨가 20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의 따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비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소연 씨는 침묵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연 씨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20년 전 그 사고가 기록된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연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자 소연 씨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그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아버지 박태수 씨가 그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소연 씨의 아버지를 위해 공정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이 소연 씨의 마음에 닿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이내 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표님과 결혼하시기 전에 박지훈 씨는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제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연 씨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아주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그가 제게 접근한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아버지의 옛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복수할 마음이 있는지 떠보려 했던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대표님이라는 더 큰 목표를 찾은 후에 그는 가차없이 저를 버렸습니다. 소연 씨의 이야기는 박지훈이라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교활하고 무정한 자였습니다. 그가 소연 씨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은 박 씨 일가가 늘 과거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신과 고통은 순진했던 소녀를 강인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사에 남아 박 씨 일가를 지켜보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대표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소연 씨와의 예상치 못한 동맹은 제게 강력한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륜 현장이 발각되고 제가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본 지훈 씨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연스럽게 죽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의 독살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김 실장님 팀의 24시간 감시를 통해 우리는 그가 몇몇 조폭으로 보이는 자들과 몰래 만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외진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원거리 감시 장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들을 고용해 교통사고를 위장하려 했습니다. 계획은 제가 이 병원에서 해외의 고급 치료센터로 이송되는 것처럼 꾸며 구급차를 가로막은 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끔찍한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놈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했군요. 김 실장님이 제게 계획을 보고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의 음모를 실현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실현하게 둘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각본대로요.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제가 병원을 옮긴다는 거짓 정보를 흘릴 것이었습니다. 진짜 구급차가 동원될 것이지만 안에는 제가 아닌 의료진으로 위장한 고도로 훈련된 보안 요원들이 탈 것이었습니다. 구급차는 또한 충격에 대비해 특별히 보강되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지훈 씨에게 노출시킨 경로를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저는 김 실장님, 이 변호사님과 함께 중앙통제실에 앉아 여러 각도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카메라 화면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교회의 한적한 도로에 이르렀을 때 골목에서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동시에 험상궂은 남자 4명을 태운 오토바이 2대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구급차 문을 부수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무례배들이군. 이 변호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뒷문을 부수는 순간 안에 있던 우리 보안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조폭들은 미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모두가 깔끔하게 제압되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그들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조사기관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조폭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배후의 주모자가 다름 아닌 박지훈이라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소환된 지훈 씨는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님들,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비인도적인 짓을 하겠습니까? 분명 저희 가족을 시기하는 누군가가 저를 해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짓입니다. 직접적인 거래 증거나 통화 기록이 없었기에 조폭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지훈 씨를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고 사건은 잠정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훈 씨는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실패는 저를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지훈 씨는 2번이나 저를 죽이려다 실패했지만 분명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위장 실패 이후 그는 더 신중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방어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공격을 시작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계심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가 판 함정에 그를 빠뜨린다. 이 지렌즈더 관즈 지렌즈셴는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님,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저는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박지훈에게 작은 사고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모두가 제 제안에 경악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서둘러 말렸습니다. 유진 아가씨,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목숨을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가 며칠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훈 씨의 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작하여 미리 선택된 한적하고 안전장애물이 있는 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때만 작동 불능이 되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제 목적은 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김 실장님 팀은 완벽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씨가 조상철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 한적한 커브길에서 그의 차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비틀거리다 우리가 길가에 미리 준비해둔 모래주머니 더미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은 강하지 않았고 에어백이 터져 지훈 씨는 가벼운 타박상과 함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즉시 우리 측 사람으로 구성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그를 제가 치료받고 있는 바로 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박사님에게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그 충격 덕분에 며칠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을 한 채 간호사의 팔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지훈 씨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가 본 광경은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넋이 나갔으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 깨어났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당신을 잃는 줄 알았어요. 제 연기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에 떠올랐던 놀라움은 점차 거짓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부터 자만심이 강한 그는 제가 여전히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이 저를 깨어나게 했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기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누워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모든 일은 제가 부족해서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당신과 그 여자 일도 이제 더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당신만 무사하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의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지훈 씨는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선적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난 괜찮아. 당신이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지난 일은 다 잊고 다시는 꺼내지 말자. 그는 완전히 덫에 걸렸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를 향한 협박이 효과가 있었으며 제가 두려움에 굴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만심은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그의 곁에서 간호하는 동안 그것은 제가 그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이 바둑판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증거들을 수집할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사고를 당한 남편을 극진히 간호하는 현모양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매일 직접 죽을 쑤어 병원으로 가져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 씨 일가도 제가 순순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자주 병문안을 와서 저를 도량이 넓은 아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제 모든 관심과 다정한 말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위로를 받은 지훈 씨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가 깊이 잠들거나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IT 전문가인 사촌 동생 하윤이의 원격 지원을 받아 저는 그의 휴대폰 데이터를 전부 복제하고 노트북에 초소형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저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 부부의 공동 투자 자금에서 100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비밀 계좌로 빼돌린 것을 보여주는 전체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철과 극비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팔아넘기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제 서명을 스캔하여 붙여넣은 위조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제가 사망한 후 제 모든 재산이 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교활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미리 닦아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극히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곧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고 저와 지훈 씨가 공동 관리자였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훈 씨가 주요 발표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담하지만 완벽한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획팀의 프로젝트에 대한 2가지 버전의 재무보고서를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상세하고 투명한 실제 데이터 버전, 다른 하나는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숫자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졌고 수익은 비현실적이었으며 비용은 위험할 정도로 삭감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라면 즉시 심각한 허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저는 가짜 보고서를 들고 지훈 씨에게 갔습니다. 오빠, 내일이 회의인데 아직도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다니. 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한번 봐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오빠한테 영향이 갈까봐 걱정돼서요. 지훈 씨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무심하게 몇 장을 넘겼습니다. 자만심 가득한 그는 첫 페이지의 엄청난 수익 수치만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안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유진 씨. 아주 좋아. 그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거기 둬. 내일 내가 모두를 놀라게 해줄 테니. 네. 저는 고개를 숙여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오빠한테 달려 있어요. 바둑판은 완성되었고 모든 말은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내일 아침 무대에 막이 오르면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룹의 대회의실은 투자자들과 언론 매체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진행해온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지훈 씨는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매우 말끔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발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남편의 빛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현 모양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는 의미심장하게 윙크까지 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가짜 보고서에 그려놓은 허황된 수익 수치를 내세우며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대해 청산유수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매우 감명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을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한 노년의 투자펀드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무님, 보고서에 따르면 부지 매입 비용이 현재 시세보다 30%나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수치의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훈 씨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분명 그 세부 사항까지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대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에 속해 있어 가격이 공개적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우대 가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점점 더 많아졌고 보고서의 비논리적인 부분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처음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당황하고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 평온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어릿광대처럼 단상 위에 얼어붙어 있을 때 저는 제 차례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귀빈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이러한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 남편 박지훈 전무가 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수치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팀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프로젝트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프로젝트 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섣달 그 쉰날 밤 지훈 씨 가족이 제 전복죽에 쥐약을 넣으려는 음모를 꾸미던 대화 전체가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경악에 찬 웅성거림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은 계속해서 바뀌며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횡령된 것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 내역, 지훈 씨가 조상철에게 사업 기밀을 팔아넘기기 위해 보낸 이메일, 그와 이소희 비서가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서명이 위조된 유언장까지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것은 지훈 씨를 향해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고 그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박지훈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륜을 저지른 배신자,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를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입니다. 당신의 죄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병력이 고위 지휘관의 인솔하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지훈, 당신을 사기, 재산 횡령 및 조직적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와 지훈 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이 그저 주저앉아 증오와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끌려나가며 제 곁을 지날 때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저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침묵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기는 그가 한때 자신의 영광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시원한 안도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마침내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지훈 씨가 체포된 후 안도감을 느낀 것도 잠시 또 다른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내뱉었던 증오에 찬 으르렁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박 씨 일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잡혔지만 늙은 독사와 가장 사나운 새끼 독사는 아직 밖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점차 빠져나갈 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 박사님의 번호를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박사님? 유진 아가씨, 빨리 병원으로 와요. 회장님께 큰일이 났어요. 전화기 너머 최 박사님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회의실을 뛰쳐나와 황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최 박사님과 다른 의료진들이 응급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유리창 너머로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온갖 기계들이 요란한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사님? 막 응급실에서 나온 최 박사님의 소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썼습니다. 최 박사님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기자회견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 간호사로 위장해 회장님 병실에 잠입했습니다. 그 자가 회장님의 링거줄에 직접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독극물을 주입했습니다. 온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정말 인간성이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누구죠? 보안팀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매우 전문적이어서 항상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모자로 얼굴을 거의 다 가렸습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를 지날 때 잠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옆모습이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박세린 그 아이였습니다. 세린. 늘 순진하고 연약한 척하던 제 시누이, 오지영 간호사를 협박했던 바로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아버지에게 직접 잔인한 손을 뻗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궁지에 몰리자 박 씨 일가의 여자들은 마침내 가장 끔찍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야수처럼 미친 듯이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의사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온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 전체에서는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잔인함과 광기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책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유진 대표님 맞으시죠? 살려주세요. 저 소연이에요, 한소연. 전화기 너머 소연 씨의 목소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찾았어요. 박태수 씨의 범죄 증거요. 근데 그들에게 들켰어요. 지금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소연 씨, 지금 어디예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X 항구 근처 폐창고예요. 대표님, 혼자 오셔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그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소연 씨는 흐느끼며 말하다가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겪은 후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연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실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저를 돕다가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지만 혼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김 실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소를 명시하고 이것이 함정일 수 있으니 자신과 경찰이 비밀리에 거리를 두고 따라와 달라고 제 신호가 있을 때만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를 삭제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폐창고는 황량하고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그곳은 더욱 음산하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고 하나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안에 누구 있어요?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고는 텅 비어 있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 철문이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바로 박태수와 세린 부녀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전 며느리. 배짱 한번 두둑하군. 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입이 막히고 밧줄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는 소연 씨가 있었습니다. 당신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원하는 거?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아름답던 얼굴이 이제는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네가 내 오빠를 망쳤고 이제 우리 가족 전체를 망치려 하고 있어. 네가 뭔데? 갑자기 박태수가 등 뒤에서 달려들어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으로 제 코와 입을 세게 막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역한 약품 냄새가 뇌를 파고들었고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낡은 나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머리는 여전히 핑핑 돌았습니다. 제 앞에는 박태수가 다른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났나? 잘 됐군.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그가 제 무릎 위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과 자산의 소유권을 세린에게 양도하는 계약서였습니다. 꿈깨.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서명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둘은 서명하지 않고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천천히 고문당하는 것. 그는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제 뺨에 가볍게 스쳤습니다. 물론 내가 서명을 하든 안 하든 결국 너는 죽게 될 거다. 세린이 옆에서 악마처럼 웃었습니다. 새언니, 그냥 빨리 서명하고 편하게 가. 우리도 언니 아버지 마지막 길은 배웅해드려야지. 절망이 제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제게도 살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제 목에 닿은 박태수의 차가운 칼날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겠다는 세린의 협박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마주한 순간 제 머리는 이상하게도 맑아졌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고 외부로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지훈 씨에게 협박을 당한 후 하윤이가 제게 선물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은빛 머리핀이었습니다. 하윤이는 그것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에 능통한 동생은 그 안에 초소형 GPS 위치 추적 장치와 비상 경보 버튼을 비밀리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버튼은 핀 몸체에 작은 무늬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구조 요청 신호와 정확한 위치가 즉시 김 실장님과 하윤이의 휴대폰으로 전송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부적처럼 항상 그 핀을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부적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등 뒤로 단단히 묶인 채 어떻게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저는 겁에 질린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안 돼요. 죽이지 마세요. 서명할게요. 전부 다 서명할게요. 제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 굴복에 박태수 부녀는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하지만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서명을 해요? 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박태수는 세린에게 눈짓했습니다. 오른손만 풀어줘. 세린은 경계하며 제 등 뒤로 다가와 칼로 제 오른쪽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었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지자마자 저는 계속해서 떨리는 척하며 펜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저는 기운이 다 빠진 것처럼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머리에 꽂힌 핀을 의자의 딱딱한 모서리에 정확히 비상 버튼이 있는 위치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창고의 긴장된 공기 속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삑 소리가 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저는 황급히 몸을 바로 하고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빨리 해. 박태수가 참을성 없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아주 느리고 삐뚤빼뚤하게 서명했습니다. 1초 1초가 흐를수록 희망도 커졌습니다. 신호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김 실장님과 경찰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글자를 막 서명했을 때 박태수는 서류를 낚아채며 끔찍하게 웃었습니다. 볼 일은 끝났다. 이제 널 저 세상으로 보내줄 시간이야. 그가 단도를 치켜들었고 세린도 쇠파이프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문이 제 눈앞에 열리는 듯 했습니다. 쾅! 창고의 철문이 엄청난 힘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경찰차의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안을 비췄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김 실장님과 무장경찰 병력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부녀는 너무 놀라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발각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 실장님이 황급히 달려와 저와 소연 씨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제 시간에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여전히 꽂혀있는 머리핀을 보며 저는 그것이 제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숨막히는 구조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악마들이 법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창고에서 박태수 부녀가 체포된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납치, 협박, 살인, 미수 등 중첩된 혐의로 경찰은 박 씨 일가의 빌라를 전면 압수수색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도 정신을 수습한 후 수사 협조를 위해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저는 그 악마들의 소굴이 발칵 뒤집혀 모든 죄악이 비달에 드러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았던 그 집은 이제 경찰들로 가득 차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이 증거를 찾기 위해 파헤쳐졌습니다. 박태수의 서재에서는 오래된 서류로 가득 찬 비밀 서랍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위조된 건축자재 구매 계약서들과 불법 자금 장부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전공젠공을 되새기기라도 하듯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발견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지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의 지하실은 원래 낡고 곰팡내, 나는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수색 중 한 예리한 경찰관이 지하실 구석의 시멘트 바닥 일부가 나머지 부분과 색상 및 질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새로 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수사팀은 해머로 그 시멘트층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해머가 내리쳐질 때마다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멘트층이 깨지자 아래에서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약 50세의 물을 더 파내려갔을 때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 뼈입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파헤쳐진 구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흙이 걷혔을 때 거의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고통스러운 자세로 웅크린 채 나타났습니다.
법의학팀이 즉시 현장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남아있는 작업복 조각과 치아 감식 결과를 토대로 희생자의 신원은 신속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는 바로 20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직전에 돈 문제로 박태수와 격렬하게 다퉜던 인부 전 씨였습니다. 사고 당시 실종자로 처리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건설 현장 붕괴 사고는 불량 자재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연출된 연극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입을 막기 위해 전 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집 지하실에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붕괴 사고를 일으켜 목격자일 가능성이 있는 다른 두 인부를 제거하는 동시에 모든 죄를 제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일석사조의 계략이었습니다. 박태수의 잔인함과 교활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범죄가 범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에서 마침내 파헤쳐졌습니다. 지하실에서 유골이 발견된 것은 박태수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취조실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선 한때 스스로를 승자라고 여겼던 그 남자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반평생 동안 숨겨왔던 천인 공노할 범죄를 모두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어떤 기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전 탐욕 때문에 공급업체와 짜고 값싼 불량 자재를 들여와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직한 인부였던 전 씨가 이를 발견하고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말다툼 중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박태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쇠파이프로 전 씨를 자신의 집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는 지독하게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전 씨의 시신을 지하실에 묻고 고의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붕괴 사고는 그가 사건을 알고 있다고 의심했던 다른 두 인부의 죽음을 합리화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늘 재능과 성공을 질투했던 의형제, 제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 전부를 들고 도망쳤고 제 아버지만이 홀로 법의 심판과 빚더미 그리고 사회의 경멸을 마주하게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운전 미숙으로 종결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 묻자 박태수의 눈에 섬뜩한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가 냉정하게 인정했습니다. 내 어미는 너무 똑똑했어. 그 여자가 20년 전 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몰래 조사를 하고 다녔지. 그 여자가 진실을 밝혀내면 내 인생은 끝장이었어. 그래서 그 여자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지. 눈의 가시를 먼저 제거해야 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제 다정하고 사랑 많던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수년간 단 한 번도 아물지 않았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에 의해 다시 헤집어졌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죽인 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열린 박 씨 일가에 대한 재판은 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녹음 파일, 금융기록, 오후 간호사와 한소연 씨 같은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특히 박태수 자신의 자백 등 모든 명백한 증거들로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게 내려졌습니다. 박태수는 다수의 살인, 납치, 사기 및 횡령 주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박지훈은 살인 미수 공모, 사기,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직접 독극물을 투여하고 납치에 가담한 그의 딸 박세린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은 한 범죄자 가족에게 종말을 고했고 20년간의 억울함과 증오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법원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어머니와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의 영혼이 마침내 저 세상에서 편히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제 삶은 점차 제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가장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던 아버지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악인들이 죗값을 치른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정신적 치료제가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고 비록 힘겹지만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된 날, 저는 병상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모든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의 극적인 반전은 제가 적의 정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과 전 직원 앞에서 제 능력과 배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지휘 아래 회사는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굳건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오 간호사나 한소연 씨 같은 약한 여성들의 고통과 투쟁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유진재단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은 가정폭력과 사기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고 폭풍우가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또 한 해가 지났고 섣달 그 춘날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활기찬 새해 분위기, 여전히 차가운 연말의 공기.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따뜻한 빌라 안에서 아버지와 사촌 동생 하윤이가 함께 설날 새찬을 앞에 두고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얼굴빛은 건강해졌고 입가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회사에서 제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제 마음은 평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20년의 은원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마침내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